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뭐 체인 오브 소트 능력이라든가 자기 검증 능력, 그리고 뭐 리플렉션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지금부터 저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논문을 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프라적으로도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해서 GPU라든가 이런 컴퓨팅 자원이 쉬지 않고, 코어가 쉬지 않고 돌아가게 잘 최적화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일단 주요한 2가지 딥러닝적 아키텍처 2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멀티 레이텐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이제 추론 속도를 좀 상승시킨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필요한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연산 자원을 절약하고 마찬가지로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멀티 레이텐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쿼리 키 밸류 구조를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들자면은, 멀티 헤드 어텐션은 총 3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쿼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의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그럼 그 책에 대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서점에서. 그런 검색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 같은 경우는 책의 제목, 밸류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어를 알려서 내가 찾고자 하는 책과 책의 제목과 내용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쿼리는 계속해서 변하지만 K와 V는 고정이라는 겁니다. 도서관을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책을 찾는 사람들의 검색은 매번 달라지지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책과 책의 내용은 달라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기반해서 나온 게 뭐냐면 KV 캐싱입니다. 언어 모델에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할 때 K와 V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K와 V에 대해서 캐시 메모리에 이제 KV를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KV를 매번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메모리로부터 갖고 오느라고 이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캐시 메모리에서 빠르게 갖고 와서 계산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 쓰여 있는데요. 이 테크닉을 씀으로써 일단 장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맥화된 정보와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 헤드 어텐션의 장점은. 그래서 이걸 좀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코끼리를 묘사하려고 해요. 근데 코끼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장님들을 데리고 와서 코끼리를 만지게 한 다음에 코끼리를 묘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이거는 코끼리는 코가 이런 생물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귀가 이런 생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맞을까요? 네, 이 둘 다 정확하게 코끼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시각에서 코끼리를 비유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쿼리키 밸류로만 이 코끼리를 묘사하지 말고 이 쿼리키 밸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비유를 하면 더 잘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은 더 잘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쿼리 하나에 대해서 좀 12개의 이제 멀티 헤드라는 게 이제 이 시각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2 헤드면은 12개의 시각으로 문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 헤드 어텐션이면은 12개의 시각으로 문장을 바라본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력이 좋겠죠. 근데 이거에 따른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KV 캐싱에서 조금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KV 캐시를 메모리에 올려둬야 되는데,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12개의 시각이 있으면 12개의 KV가 있다고. 즉 12개의 KV, 12개의 시각을 전부 다 메모리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기존에는 한 개만 올려놔도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캐시 메모리 사용량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대 LLM에서는 큰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LLM은 점점 날이 갈수록
익스포넨셜리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KV 캐시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게 좀 추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병목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룹 투 쿼리 어텐션이라든가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고 하는 해답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티 쿼리 어텐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12개의 헤드를 우리가 이제 다 쓰니까 이게 메모리 부담이 너무 크다. 캐시 메모리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지 말고 12개를 평균해서 딱 하나만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모리 크기 사용량이 12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메모리적으로 효율성이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장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본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마에서 채택한 게 저 중간에 있는 그룹 투 쿼리 어텐션입니다. 이제 주어 둘 사이의 스윗 스팟을 찾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2개가 있으면은 12개를 이제 4개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좀 그러면은 4개의 그룹에 대해서 각각 3개의 헤드의 평균을 넣어가지고 4개의 KV만 메모리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능 손실은 최대한 좀 가져가면서 메모리 크기는 최대한 또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딥시크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건 어떤 거냐면요. KV 캐시라는 게 결국 벡터니까 이 벡터를 압축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1024개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1024개의 숫자를 다 쓰지 말고 한 128개 숫자로 얘네들을 압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KV 캐시가 크게 감소하겠죠. 1024에서 128로. 그래서 굉장히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는 전략인데 이때 이제 디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얘를 기존에 압축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압축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정확도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마치 멀티코어 어텐션에서 그랬던 것처럼 멀티코어 어텐션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 손실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MLA에서 하는 건 뭐냐면요. 복원 행렬을 다시 곱해줍니다. 복원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귀를 시켜주고 그래서 최대한 성능 손실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다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제 낮은 차원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다운 프로젝션 행렬 그리고 높은 차원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업 프로젝션 행렬 이 두 가지를 KV에다 곱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 들고 있는 건 뭐냐면요. 다운 프로젝션 행렬 D와 기존에 갖고 있던 KV 캐시 행렬 요거 두 개를 곱한 굉장히 작은 저차원 행렬 DKV만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캐시 부분만 우리는 메모리에 들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은 어프로젝션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메모리에서 갖고 와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연산량이나 메모리 접근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MLA, 멀티 레이턴트 어텐션입니다. 그럼 이제 멀티 레이턴트 어텐션의 장점은 당연히 메모리 효율성이 좋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추론 속도도 크게 향상이 된다는 게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요한 아키텍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방금까지 저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아키텍처에서 있던 아래쪽에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을 바꾼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좀 이쪽에 있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죠. 피드 포워드 부분도 이 딥시크에서는 조금 개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냐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MOE 아키텍처인데 피드 포워드 기존 트랜스포머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그냥 저 네트워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MOE에서는 그러지 않고 여러 개의 N개의 네트워크를 가져 놓습니다. 그리고 N개의 네트워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개면 2개, 3개면 3개, 2-3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저 뉴럴 네트워크들이 각자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와 관련된 문장이 들어오면은 1번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뭐 야구와 관련된 문장이 들어오면은 2번 네트워크, 야구 전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자기의 특화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MOE 아키텍처고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라우터 기반 전문가 선택. 저 라우터라는 걸 하나를 달아서 이 문장이 어느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지를 저 라우터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정해주면은 이제 N개 전문가가 있으면은 N개 중에 2개의 전문가한테만 보내주니까 N개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연산 자원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N개를 하는 게 아니라 N개 중에 2개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별 특화를 통해서 효율성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기존에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작동을 안 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딥시크에서는 2가지 추가적인 설계를 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전문가들을 더 세분화해서 많이 넣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 N개 정도만 넣었다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세분화를 해서 이 N개의 전문가를 넣고 그 중에서 뭐 2개만 뽑는 게 아니라 3개, 4개를 뽑아요. 이렇게 하면은 더 세밀한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문가로 특화가 되면서 조금 더 잘 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축구, 야구로 분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축구의 공격수 네트워크, 축구의 뭐 수비수 네트워크, 야구의 투수 네트워크, 야구의 타자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뭐 투수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면은 투수 네트워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Shared Expert Isolation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하나의 공유 전문가를 아예 갖다가 놓습니다. 기존에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핫플리 원하는 거는 N개의 전문가가 있으면 N개 전문가에 골고루 특화가 돼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100개가 뭐 N이 100이라고 치면은 각각 한 개씩 분산이 돼가지고 이제 특화가 잘 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N개 중에서 100개가 들어오면은 다 1번 네트워크로 가더라는 거죠. 혹은 2번 네트워크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뭐 결국 야구든 축구든 뭐 아니면 다른 스포츠든 결국엔 일반적인 문장에 해당하는 좀 더 큰 카테고리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공유하는 조금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조금 더 특화된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그냥 평서문 같은 거에. 근데 그런 네트워크가 한번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네트워크로만 계속해서 모든 입력들이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머지 2번부터 N번까지의 네트워크는 죽어버리겠죠. 학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랜덤하게 얘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아예 한번 그 첫 번째 네트워크는 Shared Expert라고 해서 제너럴리스트로 삼자 얘를.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로 삼아가지고 어떤 분야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든 무조건 1번 네트워크는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네트워크를 타게 되면은 저 1번 네트워크에서 그 뭐 축구 문장이 들어오면 축구 문장의 일반적인 부분을 저기서 잘 모델링을 해줄 거고요. 뭐 야구가 들어오면은 야구의 뭐 일반적인 부분들을 저기서 모델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머지 2부터 M1까지 네트워크 중에서 2개나 3개를 랜덤하게 고르면은 걔네들은 이제 정말로 특화된 축구면 축구, 축구의 공격수면 공격수 이런 자기만의 특화된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Shared Expert Isolation인데 이를 통해서 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의 이제 MOA 아키텍처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딥시크에서는 좀 주요하게 2가지 정도 아키텍처를 더 해줌으로써 굉장히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고 저기서 뭐 사실 저 수식을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게 없는데 그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중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서 어떤 값이 튀어나오면은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의 전문가에서 값이 튀어나오니까 걔네들을 웨이티드 썸, 가중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합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사실 핵심인 거는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저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통과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전문가 네트워크들이 있죠. 네트워크와 들어온 입력 있죠. 입력과 네트워크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사도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입력이 1번과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은 1번 네트워크를 타게 만들고 3번과 유사하게 나왔으면은 3번 네트워크를 타게 만들고 뭐 이런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딥시크에서 V2 정도 논문에서는 총 5가지 정도의 주요 자연어 처리 논문이 있고 R1이 이제 5번째 논문인데 한 V2, 한 2~3번째 정도 모델에서는 저기서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함수를 썼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컴포넌트가 굉장히 이제 독보적으로 확률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지가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요. 나머지는 선택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했던 하나의 전문가만 선택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또 제가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저 유사도를 구하는 함수를 소프트맥스,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는 함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적당하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준 게 굉장히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OA 아키텍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연산 효율성,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그리고 추론 속도가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 전문가 특화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일의 분배, 입력의 분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총 6,710억 개 정도의 변수로 파라미터를 가진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의 6,710억 개의 변수가 파라미터가 모두 다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추론할 때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일부만 활성화가 돼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MOA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N개를 싹 다 추론을 했을 때 싹 다 연산을 돌렸을 때가 6,710억 개의 파라미터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했다시피 모두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2개 내지 3개 이 정도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 추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 효율성도 크게 올라가서 추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추론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추론을 빠르게 하고 추론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A와 MOE를 결합을 한 결과에 대한 논문에 나온 결과인데요. KV 캐싱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제너레이션 스루풋을 보면은 토큰을 얼마나 잘 빠르게 제너레이션을 해내느냐를 봤을 때 이 MLA와 MOE를 적용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적용한 모델이 거의 최대 6배 가까이도 빨라졌다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추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딥시크의 아키텍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리트레이닝 방식은 다루지 않고요. 포스트 트레이닝 방식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은 굉장히 기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포스트 트레이닝이 딥시크 R1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과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대규모 사전 학습 이후에 모델이 이제 어떤 사람의 선호도나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프리 트레이닝에 의해 모델 성능 향상이 한계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돌파구로 거론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딥시크 R1에서 채택한 포스트 트레이닝 방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초기에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 초기에 하이 퀄리티의 소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세 조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즈닝 오리엔티드 RL이라고 하는 모델의 논리적 사고 능력 향상에 집중한 강화 학습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학습했던 모델로 데이터를 좀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거를 또 다시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을 강화하고 사람의 선호도에 맞게끔 답변하도록 만드는 마지막 강화학습 단계를 거치도록 하면서 딥시크 R1의 학습은 끝이 나게 됩니다. 딥시크 R1을 설명하기 전에 딥시크 R1 제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딥시크 R1 제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방금 말했던 4단계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게 아니라요. 우선 순수하게 강화학습만으로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토큰들을 내뱉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얘가 더 많은 사고 과정과 더 많은 생각을 거쳐서 답변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모델한테는 이제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게 더 많은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토큰들,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많은 말을 함으로써 점점 더 성능이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R1 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났었던 점이 딥시크 오픈 AI의 O1 미니라든가 O1과 비교해서 거의 이제 O1 미니를 뛰어넘고 O1에 근접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사람의 그 어떠한 터치도 없이 순수하게 강화학습만으로, 그러니까 사람 휴먼 레이블 데이터가 없이 강화학습만으로 저렇게 높은 성능을 직접 기록을 했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만으로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게 딥시크 R1 제로 모델의 성과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벤치마크 상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사람이 저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중국어가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뭐 중국어랑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의미적으로는 크게 틀린 게 없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실제로 썼을 때는 사용감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언어 모델들을 만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사용성을 개선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벤치마크에서만 높은 점수 기록하고 사람이 정작 쓸 수가 없다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실험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량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강화학습을 적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4가지 단계를 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콜드 스타트 단계입니다. 콜드 스타트 단계에서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로 먼저 이제 모델의 기초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잘 잡혀 있으면은 앞으로 강화학습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콜드 스타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모델에다가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퓨샷을 넣어서 프롬프팅을 주고 AI가 뭔가 응답을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와 응답에 대해서 리플렉션과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룰 베이스드로 거르는 것들이 있고, 뭐 이제 모델 기반으로도 좀 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부분까지는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부분에서 사람의 손이 조금 닿아서 사람이 직접 검사를 하면서 이거는 괜찮은 데이터다, 이거는 나쁜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휴먼 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최종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학습을 했더니 리더빌리티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많이 늘어났고 성능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국어 혼합 문제, 중국어 나오다가 영어 나오다가 또 갑자기 중국어 나오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드 스타트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Reasoning Oriented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이 딥시크 R1 모델의 본래 목적이었던 수학, 코드, 그리고 논리 등 추론 중심의 작업에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이제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을 기준으로 GRPO라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가지죠. 보상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그리고 GRPO가 뭔가인데요. 일단 보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리트 코드에서 몇 개를 맞추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언어 모델한테 리트 코드 문제를 던져주고요. 리트 코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생성하게 하고 그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 맞추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랬을 때 뭐 30개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뭐 20개를 맞추면은 20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측정해 줄 수가 있죠. 뭐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에 대해서도 수학 문제는 정답이 있으니까 얘한테 수학 문제를 정답을 생성하라고 하고 실제 수학 문제와 비교해 가지고 보상을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측정을 한 다음에는 이걸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맞추는 방향,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GRPO 방식입니다.
GRPO의 수식은 아래에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첫 번째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RI라는 게 보이시죠? RI가 어떤 변수,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에 대한 보상. 그래서 보상을 저기 이제 뭐 중간에 있는 함수, 최적화 함수를 보시면은, 목적 함수를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수식이 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저거는 결국엔 나머지는 다 어떤 잔가지 같은 것들이고, 근본적으로 저 함수가 극대화하자 하는 거는 AI예요. A라는 거를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근데 A라는 걸 보면 어때요? 저 A라는 건 또 본질적으로 뭐예요? R이에요. R이 커질수록, 보상이 커질수록 A도 커집니다. 즉 리트 코드 테스트 케이스 많이 맞출수록 A도 커지고 저 함수도 커지는 함수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도 뜯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상 A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RI라는 보상이 있는데, RI라는 보상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좀 표준화를 해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AI 모델한테 굉장히 여러 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응답을 생성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응답군 중에서 현재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 다른 모델이 생성한 응답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저 AI예요. 저기 보시면은 RI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뭐 여러 이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때는요, 숫자 하나만 놓고서는 그거를 가지고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점이라는 게 있어요. 90점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90이라는 숫자가 크다 작다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90점이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90점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간고사 점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토익 점수라고 했을 때는 이거 990점 만점이니까 좀 낮은 점수구나.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점수다라고 했을 때는 100점 만점이니까 높은 점수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여기에 배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분포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90점이라는 거는 토익 보는 사람들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서 굉장히 뒤쪽에 위치한 점수일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이제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이제 반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할 뿐인 거지. 반대로 수학 시험 중간고사에서 90점 맞았다. 이거는 100명 중에서 그래도 뭐 한 5등, 10등 안에 들 점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분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크다 작다를 얘기하고 싶으면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교군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평균이 어디냐. 아까 말했던 90점을 기준으로 들면은 수학 시험의 평균은 45점이라서 90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이제 토익 점수의 평균은 한 700점 정도라고 치면은 600점 정도라고 치면은 90점이면은 600점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낮은 거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가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에요.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를 판단할 때.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을 보는 겁니다. 표준 편차. 뭐냐면요, 똑같이 1이 크다고 할게요. 평균으로부터. 근데 1이 큰 게 뭐 예를 들어서 전자는 키예요. 키가 평균 키로부터 1cm가 커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죠. 크긴 큰데. 그런데 반대로 후자는 시력이에요. 내가 평균 시력보다 1.0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시력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거의 단위, 분포에 따라서 똑같은 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는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고요. 어디서는 굉장히 작은 차이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반영해줘야지 진정으로 상대적으로 얘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반영을 해주는 게 저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부분이 바로 그런 상대적인 크기, 스케일을 반영을 해주는 게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함수라는 건 결국 보상을 측정을 하고 싶은데 그냥 보상이라는 거 리트 코드 몇 개 맞췄다라는 거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잘하냐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나타내 준 게 바로 AI라고 하는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참고로 어드밴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저 A라는 거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A라는 걸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나머지는 뭐 클리핑이라든가 KL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 목적 함수라는 거는 A를 극대화시키는 함수가 되고요. 그때 저 A 앞에 곱해진 숫자를 보시면은 뭐 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파이 올드 어쩌고 저쩌고 저게 나와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저게 정책입니다. 현재의 정책, 현재 모델이 그 다음에 저 파이 올드는 과거의 정책 혹은 과거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편의상 모델이라고 할게요. 현재의 모델이 과거의 모델보다 해당하는 답변을 더 많이 만들어낼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현재의 응답을 더 많이 현재의 응답이 리워드가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저거는 리워드가 큰 응답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저 보상 함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현재의 응답이 리워드가 큰 보상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함수가 이제 최적화가 되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정책이 너무 시시각각으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러면 학습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혹은 모델의 변화가 너무 크지는 않게 만들자라고 해서 클리핑이라고 해서 일정 이상으로 커지거나 일정 이상으로 작아지면은 그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았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모델이 100점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렇게 증가를 하면은 모델이 학습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 정도만 증가한 거를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클리핑입니다. 혹은 이제 감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저 엡실론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자 하고서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빼줍니다. 저건 뭐냐면은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분포와 참조하는 분포가 있는데 참조하는 분포랑 너무 멀어질수록 저 KL 다이버전스 텀이 커집니다. 그러면 페널티가 커지는 거겠죠. 저거는 이제 일종의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페널티가 점점 커짐으로써 그러니까 분포의 차이, 지금 분포가 내가 참조하는 분포로부터 너무 멀어지면은 페널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너무 커지지 않는 선에서 학습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클리핑이라든가 KL 다이버전스는 괜히 수식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냥 불가피하게 넣은 거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 GRPO라는 거는 보상을 극대화하는 간단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리트 코드를 몇 개를 맞았느냐 같은 걸로 보상을 정의를 하고 그 보상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얼마나 이 모델이 높은지 측정을 해가면서 최대화가 되게끔 학습을 하는 게 딥시크 아론에서 학습을 했던 강화학습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GRPO의 알고리즘적인 장점은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다른 PPO라든가 여러 가지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훈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강화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틱 모델이라고 해서 평가하는 모델을 따로 또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현대 모델이 굉장히 거대해짐에 따라서 크리틱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도가 늘어나는 일인데 여기서는 크리틱 모델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크리틱 모델이 없어지기 때문에 훈련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룹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룹 내 여러 샘플을 통해 상대적인 보상 차이를 계산해서 최적화하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어떤 케이스에서 그룹 단위로 샘플들을 활용해서 여러 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샘플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서 쥐어짜낼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돌린 다음에 세 번째 스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는 리젝션 샘플링에 기반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에요. 이게 지도학습이죠. 저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저 처음에 등장하는 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거는 스텝 2에서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 스텝 2에서 학습한 모델이 아까 그 딥시크 아론 제로를 봤다시피 굉장히 추론 능력이 높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리즈닝 문제들에 대해서 아론으로 학습한 이제 스텝 2까지 학습한 모델로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답변에 대해서 룰 베이스드 이밸류에이션으로 뭔가 뭐 이상한 답변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버려라. 굉장히 많은 한 100개 정도의 샘플들이 나와 있겠죠. 퀘스천에 대해서
저 모델로 답변을 생성한 이 퀘스천 앤서 페어가 한 100개 정도가 나오면 100개 중에서 일단 룰 베이스로 몇 개를 버립니다. 질이 안 좋은 것들을. 그리고 제네레이티브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또 몇 가지 모델들을 버려요. 그 응답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랭귀지 컨시스턴시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해서 딥시크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어 나오다가 영어 나오다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지 랭귀지 컨시스턴시 이벨로 한 번 더 그런 걸 또 걸러줍니다. 하나의 언어만 계속 나오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룰 베이스드 이벨로 걸러져서 빠지고 제네레이티브 리워드 모델 이밸루에이션으로 또 한 30개 정도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만 남겼다고 칩시다. 그런 식으로 리젝션 샘플링을 통해서 이게 100개가 있으면은 90개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리젝션 샘플링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 60K 정도의 리스닝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징이 아까 콜드 스타트 데이터는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을 달아줬지만 이제 확인하고 레이블을 달아주는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개입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자동화를 해가지고 코드와 모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무한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리스닝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뭐 사람 노동력 없이 한 6만 개 정도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스닝 데이터뿐만 아니라 non 리스닝 데이터도 학습을 시킵니다. 한 20K 정도를 뽑아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데이터를 모델로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데이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 셋에서 한 20K 정도를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non 리스닝 데이터는 뭐 글쓰기라든가 뭐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이라든가 번역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80K 정도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게 되는데요. RL for all scenarios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 추론 능력을 강화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사용자의 선호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 아론 제로 보시면은 벤치마크 성능 문제 푸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감에 있어서는 최악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사용감 측면에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즈닝 데이터, 두 번째 스텝에서 썼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강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제너럴 데이터에 대해서 해요. 제너럴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뭐 라이팅이나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FAQ 같은 게 들어오면은 프리퍼런스 페어 리월드라고 해서 선호도 쌍을 조사를 해요.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선호도 글에 대한 어떤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기존에 이제 리트코드 테스트 케이스로 반영을 했던 것처럼 점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선호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을 하는데요. 유용성과 무해성입니다. 유용성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GPT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두 개가 나왔어요. 가끔 그럴 때 있죠, GPT 쓰다 보면은. 첫 번째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해주는 게 답변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을 짜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쭉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유용성 측면에서는 두 번째 답변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해주는 게 바로 헬프풀니스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통해서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프리퍼런스인지를 정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들은 뭐 유용성 점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얻게 되고, 쭉 이제 막 계획 같은 것들을 말해준 거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구비를 하게 되고요. 저 무해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내가 폭탄 만드는 법을 물어봤어요. 폭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뭐 폭탄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는 게 있고, 폭탄은 이제 뭐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후자가 또 무해성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 페어를 모델을 활용을 해서 뭐 후자는 뭐 무해성 점수 10점, 앞에 거는 무해성 점수 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총 4개의 스텝으로 학습을 돌리게 되면요, 딥시크 아론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제 MOE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 저 토탈 파라미터가 671빌리언인데,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아까 제가 딥시크 MOE에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일부의 파라미터만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서 단지 37빌리언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 그 LLM 치고는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장 강한 모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GPT-4.5라든가 클로드 소넷 혹은 뭐 오픈 AI의 5원 모델 이런 것들을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수학과 관련된 벤치마크들을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코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